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인 외야수 박혜민이 원소속팀 LG 트윈스에 잔류합니다. LG는 박혜민과 계약 기간 4년, 총액 65억 원의 FA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국가대표 내야수 송성문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키움은 오늘 KBO에 송성문에 대한 포스팅 공시를 요청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현지 시간 21일 송성문의 포스팅을 30개 구단에 고지하면 이튿날부터 30일 동안 협상이 시작됩니다. 여자 야구대표팀의 김나경, 김연아, 박주아, 박민서 등 4명의 선수가 내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 드래프트에서 각 구단의 지명을 받아 미국 무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포수 김연아는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보스턴, 투수 김나경은 1라운드 전체 11순위로 뉴욕, 내야수 박주아와 박민서는 각각 2라운드 전체 33순위로 샌프란시스코, 6라운드 전체 115순위로 뉴욕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탁구 대표팀의 임종훈, 오준성조가 월드 테이블 테니스 스타 컨텐터 무스카트 2025에서 세계 랭킹 1위 프랑스의 르브랑 형제를 꺾고 남자 복식 결승에 올랐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첫날 이소미가 8언더파를 기록해 한국계인 미국의 앨리슨 코프즈를 2타 차로 제치고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과 2027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2연전을 치르는 농구대표팀이 부상 변수 속에서 소집됐습니다. 전희철 감독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계획했던 초기 플랜을 완전히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개인 통산 최다인 54득점을 폭발한 타이리스 맥시를 앞세워 연장 승부 끝에 미러키 벅스를 123대 114로 이겼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11월 A매치 주간이 마무리가 되면서 2025년의 대표팀 일정도 끝이 났습니다. 축구 대표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지만 답답함과 아쉬움을 지우기엔 매우 부족해 보인 홍명보호였습니다. 네, 일단 볼리비아와 가나를 국내로 초청해가지고 두 경기를 치렀고 각각 2대0, 1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10월 파라과이전부터 시작해서 A매치 3연승으로 2025년의 일정을 마무리한 홍명보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파 랭킹 어제 발표된 순위에서 22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12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 이 포트를 받게 될 것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은 홍명보 감독도 결과적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과라고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포트에 들어가는 팀다운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많은 물음표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두 경기 모두 무실점이었고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 포트로 진입을 했다. 요렇게 드러난 숫자와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만족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 내용 면에서 보자면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두 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이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디테일을 조금씩 꼽아보면은 후방에서 빌드업 미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김민재 선수가 그걸 커버하려고 했던 장면도 많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백스리 전형을 썼을 때 이제 가나전에서 특히 중원에 좀 볼이 많이 안 돌았던 것 같아요. 중원 미드필더들이 잘 기능을 해야 됐는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좀 단조로운 공격이 유발된 것 같고 홍명보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전 한정했을 때는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MF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네. 뭐 2연승 그리고 이거를 뭐 폄훼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볼리비아와 가나도 역시 우리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팀들의 온전한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네,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이번에 2경기를 치렀는데 대표팀에서 지금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4명 정도의 선수가 리그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참가를 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중앙 센터백의 2 선수가 21살, 19살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출전을 했었습니다. 특히 좀 기대를 걸었던 건 이제 가나와의 경기였어요. 지난 이미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가나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했었고 피파 랭킹은 낮지만 실질적인 전력은 2포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정예 멤버로 온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좋은 연습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동아시아로 날아오지 못한 선수들도 다수였고 그나마도 또 일본전을 끝마치고 나서는 세베뉴하고 살리수라는 공수에 걸친 2명의 핵심 선수까지도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나가 전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가나가 좀 경기적으로 앞선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기 때문에 공격과 중원 그리고 수비로 나눠서 살짝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면을 보자면은 조규성 선수가 복귀를 했고 그리고 골까지 기록을 한 거는 참 반가운 일이었어요. 네, 일단 조규성 선수가 돌아와서 이제 볼리비아전에서 집념의 골을 터뜨렸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골을 넣겠다는 의지가 이제 화면으로도 느껴질 만큼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활약이 미진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는 두면은 이제 결국은 늘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가 때로는 분명히 막힐 때도 있을 텐데 손흥민 선수를 이제 치열하게 마크를 하는 거는 상대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손흥민이 이제 좀 시달릴 때 다른 동료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여유를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조남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있으면은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에 대한 기대는 분명합니다. 10월과 11월 2경기에서의 득점은 4경기에서 1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는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는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표팀이 전술적으로 2가지 플랜을 갖고 가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3-4-2-1, 3백에 기반한 3-4-2-1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때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4-2-3-1 이번 가나전 같은 경우 홍명보 감독이 예선에서 많이 썼던 4-2-3-1을 가동했는데 그때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주로 맡았던 왼쪽 측면 공격을 맡게 되거든요. 둘 중에서 뭐가 지금 현재 손흥민 선수에게 맞냐 안 맞냐 이것을 좀 논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도 분명히 토트넘에서의 어떤 지난 시즌부터 약간 떨어지는 어떤 신체 능력에 대한 문제점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은 빈도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그래도 홍명보호에서는 어떻게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이든 왼쪽 측면이든 활용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서우정 기자 이야기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기동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수비 최소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점을 봤을 때 LAFC이긴 하지만 LAFC가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를 얻으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이제 비교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체력적 부담을 덜고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은 장기인 슈팅 능력과 좀 이제 속도가 더 살아날 거로 보고요. 그리고 2022년 월드컵을 좀 이제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르헨티나가 리오넬 메시를 어떻게 썼나 그것도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머지 선수들이 좀 수비적 부담을 같이 짊어져주고 리오넬 메시는 공격에 집중하게끔 했고요. 아르헨티나는 결과를 얻어냈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중앙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활약이 좋았어요. 네, 올해 치른 A매치 9경기에서 1골 5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원 쪽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팀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수들 오연규, 뭐 손흥민 이런 선수들을 뒤후방에서 이제 날카로운 패스로 열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시즌 초반에는 좀 어린 선수들에게 밀려서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에서 좀 부진을 겪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현재 언론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흐름, 컨디션을 월드컵 본선까지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뭐 이강인 선수의 퍼포먼스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11월에 있었던 2연전은 황인범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 일명 플랜 B에 대한 구상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황인범 선수와 완벽하게 닮은 선수는 대표팀 내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나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황인범 선수가 없긴 했지만 전반전을 봤을 때 권혁규 선수와 카스트로프 선수의 조합은 제 생각엔 조금 무리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선수와 아직 한국 적응이 좀 덜 된 선수를 둘이 붙여놓으니까 중앙에서 조금 잘 작동을 안 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황인범처럼 이제 풀어주고 싸워주는 능력은 이제 사실상 대체하기가 힘들 텐데 이제 나머지 이제 황인범 선수의 짝꿍을 잘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에 하나 황인범 선수가 좀 부상이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김진규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이 백스리를 쓴다면 중원의 두 자리 조합을 실험하는 게 대표팀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플랜 B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처럼 황인범 선수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플랜 B가 그냥 절실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아직까지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황인범 선수가 이제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8개월 동안 부상이 없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올해 2025년 한 해에만 3차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발목 부상이 좀 그전에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이렇게 지금 부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신체적으로 반드시 건강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중원 조합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가나전 전반전 그 조남기 기자가 지적을 해줬지만 그 이제 권혁규 카스트로프 선수 조합 때 이 중원 쪽에서의 볼을 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계속 3선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 없이 이강인 선수는 최대한 페널티 박스 가까운 곳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미드필더 쪽에 대한 구조, 황인범이 없는 상황에서도 확실한 플랜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험한 그 플랜 B의 한 축인 카스트로프 선수. 처음 데뷔전에 비해서는 이제 데뷔전은 생각보다 잘했다라는 것이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평가전에서는 좀 도드라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처음 합류했을 때는 기대감에 부응하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제 그때는 좀 허니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 이후로는 조금은 애매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뭐 파이터로서의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격적으로서 재능을 표출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11월 가나전 때는 다소 이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치로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턴오버가 10번에 달했다고 합니다. 볼을 굉장히 많이 뺏겼다는 건데 이게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카스트로프 선수 좀 분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인도 이제 경기 후에 조금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메넨글라트바흐에서 레드 카드를 받으면서 조금 이제 리듬을 잃었다고 좀 경기력이 떨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분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3월이나 다가오는 A매치 동안에는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카스트로프 선수 또한 일단 소속팀에서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수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백과 3백을 모두 써봤죠? 네, 첫 경기인 볼리비아전 때는 이제 3백을 썼었고요. 그리고 가나전 때는 이제 4백을 썼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전체적인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선제 득점 이후에 수비 라인이 좀 더 불안해지는 패턴, 그리고 상대의 공세에 우리가 밀리면서 좀 애를 먹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득점 이후에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고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두 경기에서는 확실히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3백을 쓸 때는 이제 가나의 오토 아도 감독도 지적을 했는데 공격 상황에서 우리가 수적인 열세 계속 밀리면서 좀 확실한 찬스를 잡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아마 홍명보 감독이 이제 3백을 가동하는 주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태석 선수가 가나전에서 득점을 할 때 굉장히 깊이 침투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윙백들을 전진시킬 수 있는 3백에서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골키퍼도 두 경기가 달랐습니다. 송범근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나왔죠. 네, 저도 굉장히 예상 밖의 이제 선발 네. 출전이었는데요. 송범근 선수가 2022년 이후 40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주전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경기력도 괜찮았습니다. 네. 이제 뭐 파울이긴 했지만 이제 선방 능력을 보여준 장면도 있었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무실점으로 가나전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경기 후에 소속팀에서 모습이 잘 나왔다. 전북현대에서 워낙 잘했으니까요. 굉장히 좋았다고 호평을 했고요. 이제 한국 대표팀은 이제 기존의 김승규, 조현우와 더불어서 이게 GK 라인은 정말 든든하구나라고 이제 한번 네. 확신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계기였고요. 그리고 뭐 조현우가 또 그렇다고 밀린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조현우의 선방 능력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계속해서 경쟁하는 멋진 구도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올 한 해 있었던 A매치 총평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그래도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시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굳히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뚜렷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앞으로 대표팀의 남은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선수 이제 발굴에 대한 변수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11월에 이제 새로운 선수는 권혁규 선수 한 명이었었고 권혁규 선수도 그나마 작년에 이미 한 차례 대표팀 뽑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뭐 아주 핵심 선수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합 그리고 전술에 맞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굳히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홍명보 감독이 가나전을 마치고 또 한 대답 중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해 1월, 2월 중에 2주간의 대표팀 소집이 가능한데 이것을 지금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의 구성 자체가 유럽파들이 주기 때문에 유럽파를 소집할 수 없는 1, 2월의 동계훈련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라는 걸 지적을 했어요. 이 얘기는 홍명보 감독이 어떤 시간적으로 이제 3월 그리고 월드컵을 앞둔 6월 소집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조직력적인 완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은 많지 않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압축해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대표팀을 만나게 될 때가 3월일 텐데 네. 그때 대표팀이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때도 대표팀이 지금처럼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때는 불과 월드컵 3개월 전인데 어떤 대중의 불신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기능적으로 이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중원의 조합을 빨리 찾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있다면 좋은 것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없다면 또 없을 때는 어떤 조합을 토대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원의 과제가 해결된다면은 중원이 워낙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포지션에도 연계가 되면서 대표팀 경기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리라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매치 주간이 끝나면서 K리그가 재개되는데요. 솔직히 K리그가 요즘에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한일 이어가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K리그가 재개가 됩니다. 이제 정규 시즌 기준으로 K리그 1은 2경기 그리고 K리그 2는 1경기만 남겨놓은 상황이죠. 네, 이제 K리그 1은 일단 강등권 싸움이 조금 아주 주목을 좀 끄는 것 네.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조금 피가 말리는 게 사실인데요. 뭐 저희 같은 제3자들 시선에서는 뭐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37라운드가 이번 주말에 열릴 텐데 그때 정말 많은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리그2는 일단 3위까지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인천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수원 삼성이 이제 2위가 돼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진행할 거고 3위 부천은 이제 K리그2 플레이오프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4위와 5위가 있는데 이게 성남, 전남, 이랜드가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아주 운명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자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K리그1 강등권 경쟁부터 보도록 하죠. 파이널 B의 순위를 보면 되겠죠? 네, 7위는 안양이 마크하고 있고요. 8위 광주, 그리고 안양과 광주 두 팀은 이미 잔류를 확정한 상황입니다. 9위 울산은 지난 36라운드에서 수원FC를 극적으로 꺾으면서 지금 승점 차를 5점까지 벌리면서 이제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1점만 챙겨도 잔류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9분 응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수원FC, 제주, 대구가 지금 이제 강등 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2위 대구의 약진이 놀랍습니다. 한때 11위와 승점 차가 15점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제주와의 승점 차를 3점까지 좁히고 이번 주말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무슨 또 운명의 장난입니까? 37라운드 파이널 B 경기가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와 대구가 맞붙죠. 네, 일단 11월 23일 일요일이죠. 이제 제주와 대구가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후 2시에 싸우면서 이제 라스트 씬을 잘 장식을 할 거고요. 그 전날인 11월 22일 토요일에는 안양과 수원FC가 싸우고 광주와 울산 HD가 싸웁니다. 안양과 광주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잔류를 확정하긴 했지만 수원FC와 울산은 여전히 승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제주 대구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주와 대구의 경기는 뭐 단두대 매치, 멸망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두 팀은 이번 경기에 사활을 걸겠죠. 그렇죠. 지금 쫓기는 제주는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네. 최근 12경기에서 1승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주말에도 안양에게 완패를 했고 12위 대구는 뭐 최근 아주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는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허리 부상을 해서 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를 상대로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승점차 3점까지 좁혔거든요. 흥미로운 거는 지금 다득점 경쟁에서는 대구가 제주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에서 만약 대구가 승리하게 되면은 두 팀이 승점이 같지만 순위가 바뀌게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38라운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이 12위를 피하기 위한 싸움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12위는 자동 강등이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일단 서우정 기자는 대구가 조금 더 분위기가 좋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떤 팀이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흐름상으로는 저도 대구가 유리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제주는 최근 13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중원의 핵심 미드필더죠. 이제 이창민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데 홈 경기이고 이창민 선수가 없고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기세가 좋은 대구를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분명히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럴 때 한 번씩 이길 때가 있거든요. 제주도 이번을 놓치면 사실상 강등에 자동 강등에 가까워지는 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제주고요. 비기기만 해도 되죠. 그리고 대구는 사실 제일 치명타는 결국 세징야의 부재 확률이 높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세징야가 나오더라도 아마 이제 일단 선발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세징야가 고통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고 그리고 세징야가 안 나왔을 때의 대구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제주가 조금 더 이번만큼은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세징야 선수가 약간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인해서 지금 통증이 많아가지고 지난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주사 치료를 받고 지금 A매치 휴식기 동안에는 개인 운동 위주로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아마 조남기 기자 예상대로 후반 한 뭐 30분 정도 세징야 선수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주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주는 이 경기를 반드시 이긴다는 입장은 아니어도 돼요. 비겨도 승점차를 3점으로 유지를 하면서 최종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의 거센 어떤 상승세를 좀 누르는 상황이 필요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 비긴다는 전략으로 덤벼들면은 대구에게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구가 최근에 보면 계속 극적인 득점들을 하면서 비기고 이기고 하는 상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원과 울산도 안양과 광주를 상대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9분응선을 넘긴 했습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위치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수원은 일단 울산이 지길 바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가능성을 위해서 안양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뭐 사박과 윌리안 같은 이제 폼 좋은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안양전에서도 안양은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거든요. 네. 수원FC가 승리할 가능성은 저는 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수원FC가 산술적으로 울산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희박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수원FC는 끝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쥐기 위해서 이번 경기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 거고요. 울산은 일단 잔류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광주를 잡고 좀 그래도 끝내려고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울산은 이제 K리그뿐만 아니라 26일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이제 불이람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K리그를 끝내고 불이람전을 치르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울산 또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10위 울산, 11위 제주, 12위 대구는 모두 다 승리를 일단 목표로 갈 것이고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비기기만 해도 잔류가 확정이기 때문에 절대 패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약간 눈에 보이는데 이걸 보시고서 이번 주말 축구 경기를 함께 보신다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내려갈 팀이 있다면 또 올라올 팀은 어디가 될지 승격 팀은 또 어디가 될지 K리그2의 플레이오프 경쟁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한때 이제 K리그2 플레이오프로 가기 위한 3장의 자리를 놓고 6팀이 경쟁을 하는 구도까지 펼쳐졌는데 부천이 3위를 확정지었고 이제 남은 4위와 5위 경쟁을 놓고 전남, 서울이랜드, 성남이 마지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승점 62점, 서울이랜드가 62점, 성남이 61점으로 마지막 라운드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데 동시간에 펼쳐집니다. 이 경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경기까지 봐야 되고 어쨌든 4위로 가는 팀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처럼 그렇죠. 예, 우선순위 순위상으로 위에 있는 팀이 홈에서 단판 승부를 치르는데 거기서 비기기만 해도 승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다음 경기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위를 차지하기 위한 세 팀의 마지막 경쟁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짧게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그 전북의 타노스 코치가 순동작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꽤나 중징계였어요. 요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징계 내용은 5경기 출장 정지와 2천만 원 징계였고요. 연맹은 그 사유를 어떤 행위자가 주장하는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봤다. 이렇게 하고 타노스 코치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분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엄명이 어떤 근거로 단정을 했는가. 사실 반대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실 2천만 원급 징계가 어떤 심판을 폭행해서 부상을 입혔을 때 그렇게 좀 준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네. 좀 가혹하다는 시선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연맹의 어떤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점점 일관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이 타노스 코치의 징계권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조금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외부의 의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8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